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하며 트럼프 2기 초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4배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반도체법 폐지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기립박수 속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귀환을 선언했습니다. America is back. The American dream is unstoppable and our country is on the verge of a comeback,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ever witnessed and perhaps will never witness again. 취임 43일 만에 과거 행정부가 4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뤘다면서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자신의 최대 과제인 경제를 살리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상호 관세 시행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도 우방인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4배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소프트뱅크와 TSMC 등이 대미 투자에 나섰다며 반도체법 폐지도 예고했습니다. You should get rid of the CHIP Act and whatever's left over, Mr. Speaker, you should use it to reduce debt or any other reason you want to.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파트너가 되길 희망해 수조 달러 투자에 나설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조선 사업 재건을 위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할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와 투자 압박도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2년 발효한 한미 FTA에 따라 양국은 상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지난 2024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도 0.79%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최애국 대우 실행세율은 2024년 기준 한국 13.4%, 미국은 3.3%로 미국의 약 4배지만 이는 양자협정이 없는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하는 한미 FTA 협정 세율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나 피켓으로 항의해 미국의 분열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광물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친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전쟁을 곧 끝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화당 의원들은 연신 USA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하거나 손팻말로 항의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복지 축소에 항의하던 민주당 그린 하원 의원은 결국 퇴장당했습니다. And I look at the Democrats in front of me and I realize there is absolutely nothing I can say to make them happy. 이민자 추방, 다양성 정책 폐지 등을 업적으로 나열한 트럼프는 자신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보다 낫다는 말을 듣는다고 자평했습니다. 달걀값 폭등 등 현안은 전임자 바이든 탓으로 돌렸습니다. 마구잡이 공무원 해고로 논란을 빚는 일론 머스크에게는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띄워줬습니다. 100분에 걸친 연설 대부분은 이민, 범죄, 사회보장 등 국내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연설 막바지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서 언제든지 광물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친서를 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The letter reads, Ukraine is ready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as soon as possible to bring lasting peace closer.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3,500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국방부 집계의 2배에 가까운 전혀 근거 없는 액수라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휴전 파기 위기에 놓인 가자 지구에 대해선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만 말했고 미국의 안보를 위해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헌재는 오늘도 평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언제로 지정될까요? 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인 오는 18일 전까지 아무 일정을 잡지 않아 그 전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헌재 재판관 8명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오늘도 평일을 진행하며 쟁점에 대한 집중 심리를 이어갔는데요. 윤 대통령의 선고 기일은 다음 주 중에서도 금요일인 오는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변론이 끝난 뒤 각각 14일, 11일간 수기를 거쳐 금요일에 선고된 바 있습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는 변수가 생겼죠? 그렇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선고가 내려질 거라 예상됐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선고하려면 적어도 오늘 선고 일정이 통지돼야 하는데 현재 시점까지 아직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을 지난달 19일에 종결했고 이제 2주가 넘어가는데요. 실제로 한 총리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 않다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헌재가 오늘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측이 신청한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한 점을 미뤄보면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변수로 윤 대통령의 선고가 예상보다 밀릴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최상목 대행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만약 한 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는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헌재의 재판관은 구인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이에 따라 변론 재개 절차를 밟고 선고가 지연될지 주목되는데 기존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헌재는 과거에도 재판관이 중도 합류했을 때 해당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마 후보자 합류 이후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된 비화폰의 불출대장도 포함이 됐는데 내란 비선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여기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나 곽종군 전 특수전 사령관 등 이른바 계엄군 지휘관들의 비화폰 지급, 회수일자가 담겨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받은 자료엔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비화폰 불출대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부터 계엄 비선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지만 정작 검찰 조사에선 진술 대부분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를 통해 검찰이 노 전 사령관의 비화폰 사용 기간을 특정한 만큼 제기되는 의혹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의 경위를 수사하는 데 의미 있는 내용은 많지 않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비화폰 통화 기록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제시했지만 경호처가 수색을 거부하며 문제가 없을 만한 일부 자료만 자체 선별해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 측 거부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의 비화폰 관련 자료에 대한 영장 집행이 번번이 무산됐던 경찰에선 검찰 수사에만 협조적인 경호처 측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이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명태균 씨를 내일과 모레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창원을 다시 찾아 명태균 씨를 이틀간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명 씨가 창원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만큼 출장 형태로 조사하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28일에도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는지 등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해 명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토대로 김 여사가 22대 총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도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 등 명 씨가 실소유주였던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다른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무렵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가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거나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들이 수천만 원을 차명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인데 당사자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관련해서는 이제 큰 테두리로 작은 부분에서만 이제 진술을 했었고 나머지 이제 여론조사 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오세훈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조사를 받고 나서 여론조사 업체 소장을 지낸 김태열 씨도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검찰은 당분간 창원에서 명 씨와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의혹 당사자들도 조사할지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전국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부터 내라고 압박했고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명백한 범죄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몰아세웠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29번 연쇄 탄핵 중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탄핵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증거도 쟁점도 없어서 모두 단 한 번의 변론으로 절차가 끝났는데 선고를 안 내리고 있다며 정치를 하는 거냐고 헌법재판소를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국정 리더십 공백과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한 총리 결론을 최우선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리더십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걸로 예상되는 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결정을 이어갈 수 있을 거란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범죄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했습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필요성을 확인해줬고 헌법은 나라의 최고 규범인데도 대놓고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질서 유지의 모범이 되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을 부정하는 건 대한민국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 최 대행이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언급했다며 암세포도 생명이란 말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내에선 최 대행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앞둔 국면에서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 소추하기 어려울 거란 정무적 판단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 시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점까지 여야 대치가 격해지고 있는 건 이들 모두 대통령 탄핵 심판과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중앙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논란이 확산하자 선관위원장까지 나서 거듭 대국민 사과를 하며 외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특별감사관 도입에 속도를 내자면서 야당 협조를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성급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라면서 신중한 모습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진 뒤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던 중앙선관위. 이번에는 노태학 위원장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국민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면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혜 채용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의 징계위원회 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컨폰 논란을 빚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지난 2020년 대검찰청 주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허위 추천서를 작성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김 전 총장 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근무지를 부풀려 적는가 하면 수행하지도 않은 연구과제를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의혹을 한 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감사관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테니 야당도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고위직 자녀 그리고 친인척 채용 비리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인데 함께 차근차근 만들어갈 일이지 한두 명이 아이디어 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를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용비리 문제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분명히 구별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선관위 개혁의 속도와 방식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긴 했지만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여야가 대안을 모색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상목 대행이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이번 주에는 안 날 것으로 보이죠?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 측이 요청한 한덕수 총리의 검찰 조서 확보에 대해서 촉구 청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그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한 총리 탄핵에 대한 어떤 평이 아마 그런 게 또 길어질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금주 내는 아마 쉽진 않을 거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두 가지 선고 중에서 순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뭐 14일 얘기도 나오고 17일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간에 3월 중순에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덕수 총리도 지난 한 번의 변론기 이후에 이제는 판결을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 주에도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이 됐는데 헌재가 이렇게 또 판단을 하면서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튼 3월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총리 어디가 우선이 될 것이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지금 거의 뭐 자주 평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아마 그 결론을 알기까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을 지난달 19일 날 종결했기 때문에 오늘로 딱 2주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직 선고일이 선고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상 결정문 작성 및 검토에 최소 3, 4일이 걸리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한덕수 총리가 먼저 결론이 난다면 윤 대통령 심판이 좀 미뤄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헌재가 평의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 평의의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헌재는 17일까지는 아무 변론도 잡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17일까지는 어떤 쪽이든 결론을 내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총리에 대한 검찰 조사 확보 요청이 오고 그 자료가 온다면은 거기에 대한 검토 시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한 총리의 탄핵에 대한 결정문을 먼저 쓴다면 당연히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문을 쓰는 시간이 딜레이 되겠죠. 딜레이 되고 또 평의를 또 거쳐서 결정문에 대해서도 사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시간적 과정이 뭐 작게는 3, 4일
또 만약에 헌재 재판관들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다면 일주일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간은 늦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떤 선고를 내릴지 헌재는 고민하고 있을 텐데 여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선고부터 먼저 내라는 입장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헌재를 압박하는 정치적인 수사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재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재판관 한 분 한 분의 그런 생각과 사고를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의 여당의 모습은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헌재를 파기하겠다, 가루를 만들겠다, 상당히 극단적인 수사로서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여당으로서 적합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지지율과 연관돼서 지금 국민의힘이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헌재가 만약에 탄핵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은 상당한 극단적인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삼엄한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헌재 재판관들 출근하는 시간 자체도 매우 보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지금의 헌법의 그런 판단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헌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지양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덕수 총리 복귀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이 언제까지 이거 40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미룰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헌재 확인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이 70일째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되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민주당이 사실 그러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법률을 어긴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꾸라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얼마나 법망을 회피했습니까? 비단 선거법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재판, 지연, 작전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을 본다면은 민주당이 과연 그러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을 위반했다 그러는데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은 헌법에 대해서 이제 정한 대로 헌재가 판결한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심사숙고하겠다. 헌재법을 보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된다는 그런 기한 조항은 없습니다. 기한 조항 없다는 얘기는 존중을 해서 또 예전에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심사숙고하는 과정의 연속이지 이것을 가지고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언제 헌재 판결이 이루어져서 돌아올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결이 어떻게 될지 이러한 경우의 수도 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40여 헌재 재판관의 경우는 여야가 합의했다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지만 또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헌재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재에서 정한 헌재법은 기한의 조항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심사숙고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될 일종의 어떤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 이렇게 40여 재판관을 자꾸 임명해라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헌재의 시간을 지켜보면서 여야가 해야 될 일은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지 서로 헌재를 두고 압박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누가 잘났니 잘못났니 이런 걸 따지면서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예, 이재명 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경고했는데 민주당 내 어떻게 탄핵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까? 상당히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가장 대한민국의 헌법수호를 잘 지켜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헌재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유보적이다.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 권한대행은 항상 모든 상황에서의 여야가 이렇게 대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 아주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처음에 재판관 임명을 할 때도 2명만 한 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정계선은 되고 40여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판단을 근거도 없이 한 권한대행의 문제점을 헌재가 지적을 하고 국회에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임명해야 된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건 근거가 없다.
라고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국무위원회 간담회를 뭔가 핑계로 사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큰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추경호 원내대표 때 합의한 사항을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토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합의를 안 해주는 방식으로의 모든 대한민국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여당의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탄핵이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심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론이 지금 부글부글하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은 사실상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또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또 민주당의 여러 고민들의 지점이긴 할 텐데요. 제1당으로서 탄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탄핵을 남발한다. 또는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비상 시기에 정말 권한 대행을 또 탄핵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고민했을 때는 최상목 권한 대행의 그런 부적절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지 뭔가 너무 그 무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이야기를 더 잘 듣고 더 소통하면서 국정협의체에 대한 통합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야당에 대한 얘기보다 여당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눈치 보고 그러면서 소신껏 하지 못하는 그런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부적절한 지금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 전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는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이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시에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헌재가 어쨌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은 제공했는데요. 이번 마은혁 재판관에 관해서는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사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우려는 사실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그러한 부분을 우려하지만 그리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여러 가지 정무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면은 권한대행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안 난 상황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정무적인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은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이자 국무위원이지만 또 다르게 정무적인 입장을 또 판단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인 의견을 낸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듣고 심사숙고하겠다고 했으니 그 시간은 여야가 압박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조금 내버려 두고 정말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를 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검찰 조사를 확보해달라고 어제 요청을 했고 헌재가 오늘 이를 채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회신하고 국회 측이 또 그거를 자료를 검토를 하고 또 헌재 제출하고 재판부가 또 검토하면 이렇게 또 시간이 또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평의에서 지금 어떤 그 심리를 더 우선적으로 결론을 낼지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도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 탄핵 심판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매우 간명하기도 하고요. 명확한 증거와 그런 근거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60일 내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60일이라고 하면은 5월 뭐 초순이나 중순이 될 텐데 그때 사전 투표 등 여러 가지 그 타임라인을 감안해가지고 언제 판결이 될 거다라는 예측들이 난무하고는 있다. 근데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요. 저희가 뭐 어떻게 명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상당한 보완을 중심으로 해서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정치권에서는 뭐 하루가 다르게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는 건데 개헌론 지금 분위기가 달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긍정적인 방향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모두가 다 인식하는 것이 87년 체제 이후의 헌법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개헌이 블랙홀이라고 하면서도 안 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성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서 발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의석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190석이에요. 진정성이 있다면 민주당의 개헌에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만약에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개헌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더욱 빨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왜? 다음 대통령이 가서 또다시 이러한 87년 체제 헌법의 한계, 그런 문제점을 또다시 국민들이 목도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가 다시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개헌은 개헌대로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성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성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이 대통령이 3년으로 임기를 줄이고 다음 총선과 대선을 맞추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 선거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전에 개헌이 돼야 됩니다. 왜냐? 헌법에 현행 헌법으로 따진다면 중임과 관련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빨리 진행하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하루속히 성의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 원로들이 어제 서울대에서 개헌 간담회를 열었고 또 오늘은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민주당 출신들은 다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딱 한 사람만 이재명 대표만 안 하자고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안 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 또 수세에 몰리는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통령 중심주의의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개헌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화제가 될 것이고 사실은 22대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준비를 따박따박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그런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경제가 어려운 데 있어서의 경제 성장과 발전, 그리고 내란죄에 대한 특이, 명태균 이슈 등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대통령제에 대한 내각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헌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개헌 제대로 한다 그러면 국회에서 위원회나 TF 꾸려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여야의 컨센서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60일 내에 대선을 하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민주당에서의 중론이고요. 그런 면에서의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명태균 이슈, 내란죄, 비상계엄에 대한 극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결하면서 안정 취하는 방식으로의 개헌 논의가 좀 순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개헌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개헌을 얘기하면 모든 것들이 덮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유보하는 것이고 아마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다음에 대선 국면이 되면 이런 개헌에 대한 얘기는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3년 대통령 하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본인이 대통령이 못 될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대통령이 선발이 되고 우리가 정말 3년 이후에 또 대선을 치러야 된다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있는 만큼 이번 조기 대선 전국이 열리면 좋은 대통령이 선발이 되고 그분이 좋은 정치와 개헌을 통해서 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충분한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범야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비명계와 조국혁신당에서 완전 국민 경선을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주당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번 조기 대선은 60일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여러 정치적, 제도적인 것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정말 다음 대통령이 어떤 비전을 내놓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도 정말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선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수 없다라는 면에서 또 그런 부분에 경선 과정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명확하게 입장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생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여야가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포항제철소를 방문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납니다. 그리고 20일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는데 이건 어떤 행보로 읽을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연일 경제 행보를 해서 대선 플랜을 지금 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선 행보라고 할 만큼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경제인들을 만나고 한들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좋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 자격이 있을까? 아마 경제의 경자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냥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엔비디아의 지분을 나누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분을 공유하자 이렇게 했는데 국부펀드를 무슨 돈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펀드라고 했는데 국민펀드는 공모를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이미 상장회사에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공모를 통해서 자본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공모한 사람들의 이익을 나누겠다? 국부펀드가 무슨 재원할지 모르겠는데 정부의 재정으로 투입했을 때 그 재정으로 투입된 이익을 국민들에게 나누겠다? 그게 과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에 맞는 얘기인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철학이 아닌 사람이 경제인들을 만나고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난들 그리고 삼성에서 사회공헌 일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청년 아카데미에 간들 뭘 하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이러한 경제의 기본적인 상식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행보를 해야지 기초가 안 닦여진 상황에서 행보를 한들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제 제한 없이 토론하자고 제안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역제안했단 말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토론이 성사될까요?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여러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매일매일 그 정책적인 아젠다를 갖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안정적인 민주당의 모습을 정책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지금 AI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이런 생성형 AI, 인공지능 시대에 온 국민들이 정말 IT 공화국을 넘어서는 AI 공화국으로서의 그런 경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어떤 정치에서의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아젠다를 들고 왔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여당으로서 여전히 지금 여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야당 설득해 가면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대한민국 좀 더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노동에 대한 전환 그리고 AI를 보편화하는 국민적인 노력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항상 민주당이 뭐 하자 그러면은 그것을 반대하는 데만 몰두했기 때문에 지금의 비상계엄까지 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능력이 부족했던 여당에 대한 반성 그리고 만약에 그런 엔비디아 같은 것들을 제안을 민주당이 했다 그러면 더 나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공격만 하는 나쁜 정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이번에 권성동 대표와 그런 이재명 대표가 한번 정책적으로 누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지 한 실력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선수 교체가 아닌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정치권 일이라서 그게 되겠어 하지만 이번엔 반드시 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러한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개헌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시대 정신 중에 하나라는 점에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이번 정치권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사실은 고인물들이 빠져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자꾸 저희 국민의힘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 대안을 못 내세웠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AI를 말씀하셨는데 AI만 놓고 보더라도 AI법을 통과 안 시킨 게 누굽니까? 민주당입니다. 반도체법 우리나라가 이미 반도체 추락할 위기에 왔어요. TSMC가 미국에 $1,000억 투자를 계기로 이제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4분의 1인데 반도체가 수출이 또 나락으로 떨어질 날이 왔어요. 그러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트럼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뒷받침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야당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왜? 의석수가 190석입니다. 법안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여당이 안 한 게 아니라 야당이 발목 잡기 하는 그러한 법안들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가동되는 만큼 야당이 정말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선 주자로서 대권 행보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대선 주자 이전에 대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대표로서 정말 민생을 어떻게 끌고 갈지 당당하게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일 내는 메시지는 공허한 대선 공약일 뿐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대안도 없고 방법론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 그리고 여러 가지 발언들, 체계 내용들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검찰 출신의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의 당대표직을 짧게 수행하면서 보였던 성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당대회 때부터 최상병 특검 본인이 발의하겠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63%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것을 구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실책들 그리고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 내에서도 입지가 상당히 고립되어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매우 미숙하다라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달간 숙고를 했다고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경력과 연륜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고 특히 국민들이 정치 경험이 없었던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야당 탓하면서 비상경험까지 하는 이 사태를 보면서 아 매우 위험하구나. 정치라는 것이 한순간에 잘할 수 없구나에 대해서 매우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그래도 한동훈의 시간이 그렇게 녹록하게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그런 부정적인 해석도 같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여권 잠룡들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책을 보고 정치인의 비전이나 생각을 읽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권 주자로서 책을 내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세 사람을 좀 비교해 보자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떤 책을 낼지 아직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계엄을 토대로 지난 14일간을 회고하면서 본인의 비전이라고 제시했지만 사실 비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시 성장이다. 그리고 책 출간 앞두고 어저께 토론을 했어요. 기업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 철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비전은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왜? 기업을 중심에 두고 앞으로 정부는 서비스 정부로서 뒷받침을 하겠다. 그게 사실 대권 주자로서 바람직한 그러한 방향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권 주자가 이렇게 책을 내는 걸 통해서 당연히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주자의 비전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복귀를 했지만은 여전히 뭐 친윤 지도부가 있고 역학구도는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는 아직까지는 뭐 친윤 구도가 사실 당에 다시 주류로 부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민주당을 비판했을 때 항상 다양성이 없는 정당이다 했었기 때문에 저희 당이 그러한 다양성을 더 존중한다면 대통령의 탄핵이 어떤 결과가 나든 간에 우리 당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행보라든지 또 다른 대선 주자들 행보라든지 그리고 당내의 여러 개파라든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의 목소리를 한데 어우러서 담아서 당이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친윤들이 지나치게 특정 세력이나 특정 사람들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피로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이 좀 더 민주정당으로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당으로서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런 합리적인 비판의 주자로서 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선관위가 또 무더기 채용 비리 정황이 드러나면서 계속해서 사과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노태학 선관위원장까지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선관위에 대한 분노는 국민들께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는 이슈 그리고 채용 입시에 있어서의 여러 가족관계 마치 가족 컴퍼니 같은 선관위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상당히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저희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선관위한테 많은 문의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선관위에 상당한 유권 해석을 받아오긴 했는데 상당히 이런 방식으로의 조직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채용 비리에 대한 부분들이 감사원에서의 결과로 나타나긴 했지만 비단 그것만이었을까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의 그런 선관위의 개혁이 필요하고요. 특히 지금 국회 국정감사기관의 행안위에서 선관위를 사실은 그 국정감사를 하긴 하지만 하나의 조직으로서 매우 약하게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특히나 국회에서의 역할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이 사과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더 크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징계와 파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선관위가 국회 통제 방안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특별감사관 도입을 지금 벼르고 있고 야당에서는 좀 신중한 모습인데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여야가 선관위의 문제점에서는 공히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관위가 견제를 받아야 될 조직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하더라도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도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견제를 받아야 되고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의 조치에 응하겠다 하지만 지금 선관위 행태는 정말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채용 비리에 가담한 사람은 징계를 하겠다 그래요. 하지만 채용 비리 당사자는 징계가 없이 직무 배제를 하겠다 그래요. 근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23년 7월 달에 채용 비리로 채용된 사람들이 직무 배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슬그머니 총선 앞두고 다시 복귀를 했어요. 이렇게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는 국회 그러한 특별감찰관이나 아니면 또 다른 제어 장치에 당연히 응해야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계속해서 3번 연속 반려한 데 대해서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공수처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영장 쇼핑 의혹과 관련해서 두 기관 간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실제로 그동안에 그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공수처가 무능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의 만회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지금 보면은 그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그런 압수수색이 계속 아니면은 그 구속영장이 반려되는 방식으로의 비아폰 수사가 매우 어려웠었는데 검찰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는 비아폰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이 또 경호차장의 모습입니다. 그럼 검찰에 대한 이런 모습이 과연 경호처와 뭔가 그 수상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무엇인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 자체가 밝힐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는 공수처의 역할을 그리고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의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수습과 여러 가지에 대한 사후 조치는 매우 더 필요하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능력을 평가받고 추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검찰 개혁과 더불어 공수처도 동시에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사흘 동안 최고 70cm 넘는 3월 폭설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이 무너지고 일부 산간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고립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이 100m, 너비 8m의 비닐하우스 2동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지름 25mm 철제 뼈대는 맥없이 휘어졌습니다. 수분을 머금어 일반 눈보다 2~3배 무거운 습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무너진 비닐하우스입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여전히 쌓여 있어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면서 브로콜리 모종은 언제 심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10일쯤이면 브로콜리도 심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납니다, 지금. 6,000제곱미터 규모 인삼 재배 시설도 폭설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차광 시설이 무너지고 5년 동안 정성껏 키운 인삼밭은 그대로 차가운 눈에 덮였습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시설 폭설 피해는 강원 지역에서만 30건이 넘습니다.
인제에서는 눈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옆으로 넘어졌고 보행자가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진부령에는 사흘 동안 70cm 넘는 폭설이 쏟아져 트랙터로 밀어낸 눈이 화물차 지붕보다 더 높게 쌓인 곳도 있습니다. 눈을 치우지 못한 일부 상간 마을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 사실상 고립된 상태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지금 약 쌓이는 게 한 70cm 정도 되는데 우리 1, 2하고 한 10여 농가는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강원도와 각 시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한 뒤 본격적인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유족은 피의자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받기 위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이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인생이 너무 안 좋았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하고 너무 미안합니다. 안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었어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 씨는 범행 당일 며칠 전 주운 흉기를 지니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일대를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 씨가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 범행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성실하게 살아오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유족은 피의자 측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안다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획범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신질환 주장하면서 감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건 바로 잡아서 최대한 형량을 무겁게 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저혈량 쇼크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 분석을 의뢰하고 범죄심리 분석가도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낼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최근 혼자 집에 있다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 문 모양의 빈소가 인천시 서구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문양의 어머니는 다음 세상이 있다면 아이가 그곳에서 수의사라는 꿈을 펼쳤으면 좋겠고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문양의 발인은 내일 오전 8시에 엄수됩니다. 어제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해서 충격을 준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 가장 큰 원인은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 각종 규제에 이커머스 공세에 밀려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대형마트의 현실을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 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기업 회생 절차라는 벼랑 끝 카드를 던진 홈플러스. 지난해 온라인 매출이 1조 5천억 원을 돌파하며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강등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매출도 성장했고 부채 비율도 감소가 됐고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저희도 뜻밖이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지난 20년 흑자를 끝으로 2021년부터 매년 1,300억에서 2,600억 원씩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다른 대형마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오프라인 매장 실적을 보면 이마트, 롯데마트 모두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유통업체 매출 중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더니 지난해에는 11.9%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이커머스는 쿠팡이 업계 최초로 매출 40조 원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마트가 밀리는 상황이지만 각종 규제는 여전히 영업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격주 주말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제한받고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배송 시간 제한이 있었죠. 특히 치명적인 게 새벽 배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식재료 같은 거 주문할 때는 새벽 배송을 많이 이용하죠. 최근 이커머스 업체들은 주 7일 배송을 무기로 신선식품 배송까지 강화하며 대형마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각종 규제까지 더해져 핸디캡을 안고 싸워야 하는 마트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사흘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1.16% 오른 2,558.1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1.23% 오른 746.95로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시 반 기준 시가보다 7.3원이 내린 1,454.5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달러대로 일본과 타이완을 2년째 앞섰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의 4만 달러 진입 시기는 안개 속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6,624달러입니다. 1년 전보다 1.2% 찔끔 느는 데 그쳤습니다. 원화로는 5천만 원에 육박해 5.7%나 늘었는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달러화 기준 오름폭이 원화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입니다. 달러 기준 국가별 순위를 보면 인구 5천만 명 이상 주요국 가운데 우리는 6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보다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일본을 가볍게 제쳤고 2022년 역전당했던 타이완에도 2년째 앞섰습니다. 저희와 가장 비슷한 수준에 있었던 대만이나 일본 지금 계산해 본 또는 발표한 자료를 유추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일본이나 대만보다는 높을 것으로. 다만 올해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탄핵 정국 여파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원화 가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도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는 2026년 진입을, 국제통화기금 IMF는 2027년 4만 1,000달러를 예상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 등에서 2026년 한국 1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거 부총리님 이거 가능할까요? 네, 현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전망 이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진 만큼 4만 달러 달성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해 내수 부진으로 4분기 경제 성장률은 0.1%, 연간은 2%에 그쳐 1월에 발표한 속보치와 같았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낮 동안 기온이 제법 올랐지만 퇴근길에는 다시 날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7도, 자정에는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며 날이 다소 추워지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온화해지겠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새벽까지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남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약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수도권은 오전부터, 충청과 호남은 오후부터, 제주도는 밤부터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변론을 끝낸 뒤에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만큼 선고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살펴보며 계엄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는지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헌재가 지난달 19일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을 한 차례 변론만으로 끝내면서 조만간 선고 기일이 정해질 거란 관측이 이어졌지만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헌재가 국무위원들의 검찰 수사 기록 일체를 받아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당장 이번 주에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보내야 할 자료가 어떤 것들인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 요청을 받은 검찰이 헌재에 회신하는 시간과 재판부가 이를 또다시 심리하는 절차까지 고려하면 선고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내려달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헌재의 추가 자료 검토가 맞물린 선고 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YTN 권주수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한덕수 총리와 최재 감사원장 탄핵 심판 결론을 미루고 있는데 정치를 하는 거냐며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SNS에 최 원장 사건 최종 변론이 끝난 지 3주, 한 총리 사건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헌재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질서 유지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나라 최고규범인 헌법을 어기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쟁과는 별개로 민생과 경제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포항제철을 찾아 철강 산업을 챙겼고 더불어민주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포항제철 설립을 예로 들면서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구상을 옹호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북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을 찾아 철강업계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국제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산업 자체가 위기를 겪고 있다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집대성할 철강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친기업 이미지를 부각하는 행보란 해석인데 우클릭을 이어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외연 확장에 견제구를 던지는 차원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공유 발언을 공상으로 규정하고 막연한 국가 개입으로 세계적 기업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깎아내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부정적인 태도는 반대와 시비가 습관이 된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구상은 펀드 형태로 국민이 투자하고 성과도 나눌 수 있는 현실적인 아이디어란 건데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현안을 두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말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등 이념 공세로까지 번진 여권 일각의 비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포항제철 설립 사례를 소환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존경에 맞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이야말로 국가가 지분을 확보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기법을 써왔다는 반박입니다. 결국 여야가 앞다투어 민생의제 선점에 나선 건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란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대선이 가시화될수록 민생과 경제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다툼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개헌으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형국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였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력이 집중된 지금 헌법으론 탄핵 등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또 뽑아놓으면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선개헌
부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여야 대권 잠룡들도 연일 개헌론을 띄우며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비명계 김두관 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약속하라고 촉구했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임기 2년 정도는 가감히 포기하는 통큰 정치인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 측은 개헌은 이 대표가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해왔다며 개헌에 미온적이란 일각의 비판을 일축하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특위를 꾸리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는데,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고립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개헌 입장을 아예 내놓지 않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번번이 기각되자 경찰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신청한 영장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수사는 물론 개헌 모의 정황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확보 여부까지 달린 만큼 귀추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지난달 24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영장심의를 신청한 뒤 열흘 만입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 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와 2차례 반려했습니다. 영장심의위는 검찰 외부에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인사로 꾸려지는데, 경찰 특수단은 그동안 확보한 인적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구속 필요성을 거듭 주장할 계획입니다. 김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된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까지 수차례 가로막아 증거인멸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특수단의 입장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심의를 통해 반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21년 영장심의가 설치된 뒤 심의한 16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건 1건뿐. 그런데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1건의 경우에도 결국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결과적으로 구속 여부를 뒤집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김 차장이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비화폰 불출 대장과 비화폰 통화 내역 일부를 최근 검찰에 제출해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할 근거도 약해졌다는 게 변수입니다. 특수단은 영장심의위가 검찰 손을 들어줄 경우 김 차장 사건 등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사건 자체를 넘겨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카드까지 고민하는 건데, 영장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25부에 배당했습니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인데, 같은 법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중앙선관위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던 직원 17명과 자체적으로 채용 문제를 확인한 1명 등 1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요구한 9명에는 조만간 주의 처분을 내리고, 특혜 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은 내일부터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명태균 씨를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틀간
명태균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28일 명 씨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전달한 방식 등을 조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를 문제 삼으며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미 간 경제 불균형은 다른 나라보다 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하지 않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단순한 무역 불균형이나 관세 차별을 넘어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도움까지 받고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한국은 특히 더 미국을 잘 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또 한국이 관세 폭탄에 불만을 가질 경우 군사적 도움, 즉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군사 원조를 이유로 광물 협정을 맺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You're not acting at all thankful, and that's not a nice thing. I'll be honest, that's not a nice thing. All right, I think we've seen enough. What do you think? Huh? This is going to be great television.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비용 부담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언제든 관세 폭탄을 넘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 셈입니다. 미국은 정당하게 한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불공정 무역은 한국이 하고 있다. 미국의 등을 쳐먹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발언이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불만을 확인한 만큼 재협상에 대한 우려는 점점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 달 2일 예정된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해 한미 양국 간 실무협의체를 통해 3월 중 집중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 아침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 재무장관 화상 면담과 산업부 장관의 미 상무부 장관, USTR 면담 등을 통해 추가로 파악된 미국 측의 관심 사항과 양국 간의 공감대를 토대로 상호 관세 조치에 대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넘기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도 핵무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한국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비전입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상원 군사위원회 서면 답변서에서 한국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자권을 한국에 넘겨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나왔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한국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비 후보자는 이전부터 한국 핵무장을 중국의 아시아 지배를 막기 위한 궁극적인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의 인상을 강요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 한국을 폴란드, 이스라엘과 함께 우수 사례로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타이완에는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비 수준이 GDP의 10%는 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최근 어수선한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합법적인 홀덤 펍인 듯이 꾸며놓고 실제로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1년 반 동안 은밀하게 장소를 바꿔가며 도박장을 운영했는데 판돈이 70억 원에 달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사설 도박장을 급습했습니다. 포커 테이블 주변에 앉아있는 이용객들에게 차례대로 수갑을 채웁니다. 경찰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40대 업주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동업자 2명과 함께 재작년 4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서울 광진구와 동대문구, 강남구 등 일대에서 홀덤 펍으로 꾸민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홀덤 펍에서 게임칩을 돈으로 바꿔주면 불법인데 이들은 칩을 환전해주고 판돈 일부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A씨 등이 운영한 불법 도박장 3곳에서 오간 판돈은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도박장 안팎에 CCTV를 설치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입장시키며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장소 넘겨가고 시간도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텔레그램으로 딱 시간 맞춰가지고 오늘은 뭐 저녁에 열었다가 오늘은 뭐 낮에 열었다가. 경찰은 A씨 등 업주와 종업원들은 물론 수천만 원을 베팅한 상습 이용객 등 88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의 범죄 수익 3억여 원을 몰수해 추징보전 조치하고 불법 도박장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경기 고양시 자유로를 달리던 스포츠카가 대형 트럭을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다현 기자입니다. 25톤짜리 대형 트럭 주변에 자동차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트럭 아래쪽을 샅샅이 훑습니다. 새벽 3시쯤 경기 고양 일산서구 자유로를 달리던 스포츠카가 갓길에 정차 중인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스포츠카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고 트럭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허리를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시뻘건 화염에 뒤덮였고 멀리서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후 2시 반쯤 경남 함안군 칠서면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녕 낙동강교에서 화물차 2대가 불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여파로 3km 정도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2대가 추돌한 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침 7시 10분쯤엔 서울 부가현동 이면도로에서 지름 50cm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 복구 작업으로 왕복 2차선 가운데 한 개 차선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최근 국내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국내외 시세 차익,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금 밀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리어 바퀴에 숨긴다든지 겉을 은으로 도금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졌는데 당국은 여행객들이 금괴 운반책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황희경 기자입니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는 불상 조각입니다. 은회색이지만 알고 보면 속은 금괴입니다. 조각 5개 무게는 4.1kg, 시세로 6억여 원 상당. 홍콩에서 온 중국인이 벨트와 속옷 안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습니다. 아예 목걸이 형태로 제작한 제품도 있고 금괴를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캐리어 바퀴 안쪽에 숨겨 들어오는 등 수법도 다양합니다. 지난 1, 2월에 적발된 금 밀수는 벌써 7건. 최근 연평균 3건이었던 데 비하면 급증한 상황입니다. 국제 금 시세보다 국내 금값이 폭등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밀수가 증가한 탓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을 밀수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이 10배 등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운반만 해준 경우에도 밀수입죄, 밀반송죄로 처벌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관세청이 최근 찰흙 형태로 가공한 금가루를 홍콩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보내려던 일당을 적발했는데 공짜 여행 등을 미끼로 일반인들을 유인해 운반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역되어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관세청은 금밀수 차단을 위해 우범 여행자나 화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홍콩, 일본 세관과도 정보 교환 등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우리 기업이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50조 원 규모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을 신설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산업 경쟁력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 원의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해서 첨단 전략 산업에 10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막는 제휴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며 CJ 푸드빌의 뚜레쥬르와 빕스, 더플레이스 등 3개 브랜드, 또 영화관인 CGV, 신라 면세점 등이 어제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회생 절차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는 금융 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이어서 기업 회생 개시에 따라 거래에 제한이 생길 우려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말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지 결정이 있었는데요. 대반전이 있었습니다. 후발주자 전북이 유력 후보로 꼽혔던 서울을 투표에서 이긴 겁니다. 네, 대반전의 뒷이야기, 또 올림픽 준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지사를 다시 한번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을 11대 49표로 이기셨습니다. 네.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저희가 투표하기 한 열흘 전에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박빙이다라고 제가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박빙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2주 동안 최선을 다했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또 투표에서 격언이 있어요. 투표함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절대 긴장을 풀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절박감을 가지고 대의원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설득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전북 도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민들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뭐 전북에서 올림픽이 열릴 가능성,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2번째인데 전북은 뭐 처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종 유치를 해서 전북에서 꼭 올림픽을 여는 그런 기쁨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열기가 높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스포츠 시설, 또 교통, 숙박 모든 면에서 좀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승리한 주요한 비결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투표를 하는 대의원들에게 우리 전북이 주도하는 지방연대 도시 이 모델이 서울보다 훨씬 국제 경쟁력이 있다. IOC가 추구하는 올림픽 어젠다에 가장 부합한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을 제대로 드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절박감입니다. 저희가 약 한 달 정도 동안에 그 대의원들을 한 분 한 분 뭐 수차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들이 저희의 절박함들이 간절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희에게 좀 표가 모이지 않았나 싶은데 올림픽 어젠다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환경 친화적인 올림픽이어야 한다. 또 하나는 가장 경제적 효율적이어야 한다. 또 하나는 연대와 화합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3가지 가치가 있는데 이 3가지를 저희 지방 연대 모델은 가장 경기장들을 있는 경기장 사용하겠다. 가능한 한 경기장을 신설을 취소하겠다. 경제적인 올림픽을 지향했고요. 전북은 수소 전기차를 통해서 무공해 교통체계, 또 모든 신축 증축 건물을 목조 건축물을 활용함으로써 가장 환경 친화적인 올림픽을 지향하겠다. 지방의 연대 도시를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하고
여러 대한민국의 화합을 도모하는 올림픽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치가 올림픽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가장 맞다라고 하는 국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이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가지고는 한 51% 정도 넘었다고 자신감을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 뉴스플러스 시간에 그 속보 전하면서 네. 전북이 이겼는데 득표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네. 맞는 숫자인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기도 했거든요. 네. 그게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아니면은 격려용이었는지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까? 2주 전쯤에는 사실 51%를 넘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약간은 과신이었죠. 예. 우리가 왜냐하면 그동안 서울과 경쟁에서 이긴 지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넘지 않고 51%라고 얘기해야지 더 열심히 또 언제든지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선거를 참 많이 치러봤습니다만은 정말 선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 겸손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뭐 본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IOC가 2036 올림픽 언제쯤 개최지를 선정할까요? 당초 계획계는 올 연말까지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절차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IOC 위원들이 투표를 했어요. 우리 88 올림픽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최근에는 IOC 내에 미래유치위원회라고 하는 차기 올림픽 개최지만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협상을 통해서 집중 협상, 나중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국내에 문체부와 기재부의 승인 절차를 마친 다음에 공식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래유치위원회와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하고 미래유치위원회가 이제 실사도 한 다음에 여기하고 우선협상 대상을 하겠다라고 정하면 그것을 IOC 총회에서 인준받는 방식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경쟁 국가가 누군가 어딘가 이것도 중요할 텐데 네.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어느 곳입니까? 지금 이번에는 아시아 쪽으로의 개최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미 개최를 표명한 국가들이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인도와 사우디, 카타르가 그래서 상당히 유력한 경쟁 상태가 아닌가 싶고, 특히 사우디, 카타르는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굉장히 지난번 우리 부산 엑스포도 저희가 사우디와 경쟁을 해서 지지 않았습니까? 또 카타르는 최근에 월드컵을 치른 경험이 있고, 예. 반면 인도가 가장 강력한 상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인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아직 올림픽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 총리, 모디 총리가 올림픽을 국가의 가장 큰 어젠다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IOC 입장에서도 흥행 입장에서는 인도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반면 인도는 82년 뉴델리 아시안 게임 이후에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없고 SOC가 상당히 열악한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 저희는 전 세계에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나라, 문화 강국이 지금 되어 있고, 그동안 88 올림픽, 2002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IOC로부터 대한민국의 큰 대회를 맡기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치러낸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저희가 잘 내세우고, 무엇보다도 IOC가 판단을 할 때 평가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 가장 잘 맞게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영상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깜짝 등장을 하면서 육상 경기가 대구에서 열리기 때문에 영호남 화합에 좀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들었는데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열리죠?
육상 전체를 대구로 보내겠다. 이 전체 선수단 규모로 보면 약 20%가 대구로 분산이 되는 효과. 또 광주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있는 시설 그대로 사용하자. 수영 경기만 전체 선수단이 약 13%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양궁 선수권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또 양궁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충청권에는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장들을 그대로 사용하자라고는 그런 전략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경기장 신설을 취소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경쟁 도시였던 서울시와는 어떤 협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동안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많은 경기장이나 인프라를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제출할 수가 없었어요. 발표할 수도 없었고. 그러나 이제는 같이 손을 잡고, 또 오세훈 시장님도 발표 이후에 그동안 IOC와의 인적 네트워크,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경험들을 공유하고 충분히 협력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국제 경쟁에서 가장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대한체육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전북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네. 좀 책임이 있다, 이런 멍해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은 반전할 수 있게 될까요? 잼버리로 인해서 저희가 아픔을 겪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저희는 또 다른 아픔을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각오로 2023년에 있었던 잼버리에서 얻은 교훈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세계 한상 비즈니스 대회를 저희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루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히 거기에서 얻은 교훈 중에 하나가, 저는 조직위원회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강력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 또 하나는 K컬처를 평소에 경험하는 것 이외에 더 깊은 K컬처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큰 만족감을 청소년들에게 선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올림픽에 잘 적용을 해서 정말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전북이 준비하는 2036 올림픽은 어떤 건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는 대한민국을 분열해서 통합과 화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올림픽, 문화 강국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문화 올림픽을 선보일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전 국민들이 이번에는 전북의 상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품으로 먼저 만들어내서 꼭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48년 만에 다시 우리 땅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봄의 세 번째 절기 경칩인 오늘 낮 동안 기온이 다소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밤 사이에는 기온이 다시 내려가면서 꽃샘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0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1도 등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아 다소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과 광주도 10도로 아침보다 10도 안팎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냉이와 달래 등 봄나물을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오염된 지역에서 자란 냉이는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손질을 하는 것이 좋고요. 또 고유의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데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달래는 깨끗하게 씻은 후 생으로 먹는 것이 더 좋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호남과 제주도는 새벽까지, 강원 남부와 경북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약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은 오전부터, 충청과 호남은 오후부터, 제주도는 밤부터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에는 예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